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어떤 그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좀 음지에 계신 분들,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눈을 돌려서 네.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입니다. 올해도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최저를 다시 경신했다고 합니다.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 저출생 문제는 날개조차 사라진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노동, 경제, 지역, 사회 여러 가지 현안이 얽힌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답에 가까운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최고의 인구 경제 전문가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이 저출생 문제는 바다 건너 일론 머스크가 걱정할 정도로 이슈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교수님께서도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살기가 어렵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고 자녀의 미래를 봤을 때도 별로 밝지 않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이제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그 자녀의 출산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떤 물건을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어떤지, 그다음에 지금 내가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 물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비용이라든가 소득, 선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요인들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쪽으로 변하고 있고요. 우선 아이의 비용이 되게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득 면에 있어서도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제 비정규직의 비율도 높아지게 되고 청년의 일자리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소득이 불투명하게 되겠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제가 보건대 근본적인 요인은 선호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고요.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행복감을 본인도 느끼기가 어렵겠죠. 그다음에 아이를 키워냈을 때 아이의 미래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아이에 대한 선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출생아 수 감소의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출생 대책은 한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벌써 한 20년 넘게 지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 대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공하지 못해서 이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나마 안 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보면은 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정책에서 이제 비껴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배제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대개는 결혼을 해야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의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요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동안의 정책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결혼해 있는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러니까 비용을 좀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에서 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그 요인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결혼이 주는 것이고 하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덜 낳는 그런 큰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 35년을 봤을 때는 결혼이 줄어든 것이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 감소한 것의 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결혼이 줄어서 준 그 현상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배우자 출산율은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은데 결혼 안 한 게 더 문제다? 예, 통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90년대 초에는 25세에서 39세, 그러니까 가장 결혼 정년기이고 많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 때 여성의 한 85%가 결혼을 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율이 40%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렇게 줄다 보면은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하더라도 그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출생아 수 증가라든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 모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결혼의 감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인이고요. 근데 그동안의 그 정책을 보면은 대개는 이제 결혼한 그런 분들이 아이를 낳는 그런 유인을 주는
그런 정책이 현금성 많았던 것 지원책이 같고요. 많았죠. 그렇죠. 네. 대개는 보육이라든가 양육 지원,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 이제 그런 지원이 주로 많았고요. 근데 반면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결혼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주로 주거 비용, 그러니까 뭐 전세 가격 같은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일자리의 질 같은 그런 요인이 결혼을 하는 결정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매매가나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실제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양의 상관관계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 연구에서 직접 드러나는 바가 있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집을 가진 분들하고 가지지 않은 분들에게 대해서 다른 영향이 있습니다. 예.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발견이 되고요. 집이 없는 분들의 출산율이 이제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올라가든 전세 가격이 올라가든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세가의 변화가 훨씬 더 이제 출산, 그다음에 결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고자 현금성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현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상 그 한계가 되면 그보다 더 줬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검증을 했고요. 제 거를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한 100만 원을 더 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커질 것인가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총 효과 그러니까 더 줬을 때 출산율이 올라가지만 100만 원을 추가로 줬을 때 추가로 나타나는 효과의 규모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사는 지역에 좋은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 보육제도가 갖춰지는 거는 개인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회 제도의 문제라든가 그런 인프라의 문제를 돈을 좀 더 줘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종합적으로 삶의 그 여러 차원에 걸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 투입의 합리성 이거를 네.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지원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맞습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확 떨어지거든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아휴직 지원의 효과를 보더라도 아까 현금 지원하고 거의 동일한 그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예를 들어 10만 원, 20만 원 올리고 나면은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둘째를 가질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네. 근데 그 효과가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은 그래도 약간 고임금으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임금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기업에 그러니까 정규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쓰시고 실제로 혜택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특수고용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용률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도는 있지만 그래서 배제가 된 거는 아닌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그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좀 음지에 계신 분들,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눈을 돌려서 네.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인구 문제라는 거는 일종의 만성 질환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삶을 뭔가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일단 굉장히 정확한 그 진단이 있어야 되고 처방이 나와야 할 텐데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얼핏 떠올린 거는 14세기에 우리 흑사병 발생했을 네. 때 인구가 한 3분의 1 줄었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수준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체감이 네.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청 최근에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은 50년 내에 한국의 인구가 한 30% 정도 주는 걸로 돼 있고요. 3분의 1 줄어든다. 네. 근데 제가 보건대는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속도하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 주는 그런 변화가 100년에 150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그 인구 규모에 서서히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네.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구조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줄었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인구가 똑같이 줄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생아 수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출생아 수가 줄면은 그 아동이 줄고 청소년이 줄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지 네. 노동 인구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걱정하는 네, 거는. 예. 되게 한 사회의 어떤 제도라든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해 몇 명이 태어나는지 네. 이제 그걸 출생 코호트 규모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체로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해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가 뭐 제가 태어날 무렵이나 한 50년 전 뭐 그 정도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4분의 1밖에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명에 맞춰진 어떤 인프라나 시스템 이것이 급하게 줄어들게 되면은 새로 태어난 인구하고 그러니까 지도와 네. 시스템 인프라 사이 이제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여러 그 지역에서 이제 분만실이 문을 닫고 있죠. 예. 14년 사이에 분만실이 한 40%가 줄었고요. 학교도 문을 닫고 이제 보육시설도 2013년 이후에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네. 이제 그거는 그만큼 아이가 줄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네. 말씀은 이제 총량적인 노동 부족은 당장의 큰 걱정거리는 아니나 네. 어떤 특정 분야와 특정 업무에서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 그러니까 수급적인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어느 분야에서 사람들이 남고 어느 분야는 떠나고 이거 좀 구분이 예, 됩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번 책에서 제가 연구를 해서 이제 본 바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 노동 인력이 인구 변화로 해서 많이 부족해지는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간병 이런 거요. 예, 간병하고 요양보호사 이런 업종이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준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는 인구 변화로 인해서는 노동 공급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이 고령자가 늘시다 보니까 이 수요가 엄청나게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요를 지금 인력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음식점의 주점업, 그다음에 소매업, 그다음에 운송업 네. 뭐 이런 업종에서 인구 변화로 인해서 인력은 뭐 줄어드는데 이것이 수요는 감당하기 어렵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체는 아니지만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청년 인력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청년 인력은 앞으로 25년 내에 35세 미만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 방송계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무거운 장비 들고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어렵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인력 부족이 심해지게 될 수가 있고요. 세대 간의 불균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여전히 지금 많은데 지금 청년층에 갈 곳이 너무 없는 지금 그런 약간 역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우리 노동시장이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어떤 공적 연금이 은퇴를 유인하는 효과가 아직은 또 우리나라가 낮지 않습니까? 소득 대체율이 여전히 낮은 네, 상태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의 어떤 그 퇴직 유인 효과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후 보장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유인이라든가 의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노령층에 진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고령자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도 개선이 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훨씬 더 낮았고, 그다음에 그 젊은 시절의 여러 가지 그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의 질 이런 것들도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만 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잘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수요 측면이에요.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일찍 은퇴를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이 역량 있는 고령자들이 충분히 그 네. 남은 역량을 발휘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치열한 어떤 입시 지옥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네. 대졸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얻는 프리미엄은 점점 낮아지는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졸 프리미엄은 낮아집니다. 네.
근데 대졸자들 내에서의 그 임금 불평등도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졸자 내에서 그 어느 학과에 가는지 또는 어느 대학에 가는지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일단 초임의 수록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30대, 40대가 되게 되면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토록 그 사교육 시장에 말하자면 열기가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대학을 보내기 위한 그런 경쟁이라기보다도 뭐 재수하고 삼수를 시켜서라도 그다음에 네.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라도 앞으로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그렇죠. 학과라든가 그런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죠. 청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저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강한 웰컴을 받는 시대는 아닐 거다.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구 집단이든지 줄어들게 되면 좀 희소성이 높아져서 그분들이 더 잘 대접을 맞습니다. 받고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흑사병 때 말씀하셨죠. 인구가 3분의 1이 주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농노제도 해체가 되고 노동자들의 어떤 여건이 좋아졌는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시장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얼마나 유연한지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청년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그분들의 어떤 가치라든가 소중함이 이제 발휘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즉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앞서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주거 비용을 꼽으셨잖아요. 네. 예전에 뭐 산호라면 이런 노래 들어보면은 뭐 판잣집에서 새우잠을 자도 뭐 님반 있으면 즐겁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안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단지 이 주거 문제를 비용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거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네. 시장에만 맡겨놔서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의 상당수는 이미 앞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첫 집을 장만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밀려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어떤 정부의 그 청년 대책을 보면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맞춰져 있는가? 대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만큼 모아둔 자산도 있어서 조금만 더 보조를 해주면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첫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은 이미 거기서 비껴나 있습니다. 네. 직장도 뭐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돈을 모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지금 모아놓은 저축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은 좀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고 청년들의 어떤 소득 여건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주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런 좀 저소득층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좀 임대주택, 좀 양질의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서 집을 꼭 사지 않아도 네. 이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청년들의 그 어떤 주거 비용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출생 문제로 이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SNS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요즘 뭐 인스타를 통해서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뭐 지구 건너편 사람들 사생활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네. 일종의 피어 효과. 네. 이 피어 효과 때문에 좀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아주 엄밀한 그러한 증거를 얻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새 책에서 분석한 결과에는 그 단초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자기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내가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그걸 발견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주변 사람 중에서 누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은 그게 본인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얻은 흥미로운 결과는 뭐냐면은 이러한 피어 효과나 네. 또는 이제 이웃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2000년대 초에는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2010년 이후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차차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발견이 돼요. 네. 이제 왜 그런가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고 아직 뭐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하나 이제 그 가능한 설명이 SNS의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이
그 소위 그 인별그램이라고 하는 그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SNS가 처음 출시가 된 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걸 안 쓰고 있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잘 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SNS를 포함한 그러한 이 정보통신 기술 또는 이제 그런 문화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다른 네. 분들의 결정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저 어릴 적만 해도 이제 친구네 주로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은 직접 그 집을 방문하면 한 10집 중에 5집은 나보다 잘 살고 5집은 못 살고. 근데 요즘은 인스타로 이제 다 남이 사는 거 보면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사이버상에서 남들은 다 대기업 연봉 1억에 서울 자가 있는 김 부장이란 말이죠. 이런 어떤 비교에서 오는 불행. 아무튼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비교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예. 하나의 비교는 자기 앞 세대와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세대와하고의 비교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리처드 이스탈린이라는 그런 분의 가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이 지금 당장의 내 소득에서 결정되는 것은 네.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내가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그 정도하고의 비교를 가지고 그거를 결정한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지금의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기대치가 있겠죠. 근데 그 기대치는 주로 자기 이제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어린 시절에 이제 그것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 세대,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분명히 부모 세대는 어려운 시절이었고 우리는 잘 네. 사는 시대이나 네. 그때는 뭐 경제 성장률이 막 7%까지 가던 그렇죠.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네. 거의 정체된 시기다 보니 네. 고도 성장의 맛을 본 세대와 아닌 세대의 그 차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세대는 19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일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그때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5%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밝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삶은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확대되고 있었고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어떤 삶이 나질이라는 그런 기대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개는 자녀 세대가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비교도 이 본인의 어떤 처지를 좀 더 낮게 평가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또 역시 이 출생아수 감소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의 이런 저출산 예산도 지금보다 좀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물론 절대치만 보면은 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저출산 대책에 안 들어가도 될 것까지 지금 다 이것저것 끼워 넣는 네. 그런 항목들이 저는 보이던데요. 그래서 뭐 근래에 그래서 이 저출산 예산의 규모가 대개는 15조 원 정도 되니까 네.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저출산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 지원 같은 예, 거. 그 그렇습니다.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맞습니다. 저출산은 상관없이. 근데 예. 저출산 예산은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나마 그런 것들은 이 저출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렇죠. 예산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많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게임을 이제 방지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뭐 그런 얼핏 봐가지고는 저출산과 문제와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왜 근데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죠? 게임 방지가? 그러니까 지금의 저출산 예산이 어떻게 이제 산정이 되냐면은 네. 각 부처가 이것은 저출산 예산이라고 해서 올립니다. 이제 그것을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취합을 해서 전체 예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부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넣는 것이 좀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 예산을 배정받거나 그런 집행하나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잡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정말 가족이라든가 또는 이 출산이라든가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다른 국가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이것을 가족 지출 예산, 공공 가족 지출 예산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OECD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한데 이것을 보면은 아직도 그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에 속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현금 지출의 비중은 거의 그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저출산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런 심각성에
어떤 그 막갖는 적절한 어떤 규모인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지난 20년간의 저출산 예산이 이미 낳은 사람 혹은 돈 안 줘도 낳을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저출생 문제라는 거는 위기의 원인인 것 같지만 위기의 결과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경제, 사회적으로 겪어왔던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는 노력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철희 교수와 함께한 인구 붕괴 시대 노동의 미래.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